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노아의 종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7장 하고요. 이어서 8장은 똑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어, 오늘 할 부분의 7장은 혁신의 시대인데요. 소제목이 총 8개로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정밀의료의 탄생입니다. 기존 의학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의학은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치료를 설계해 왔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 맞는 대부분의 치료 방법을 사용해 와서 동일한 병명임에도 사람마다 유전적인 특성, 환경, 생활 습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약과 처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적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태국 할머니 콘 루안이라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면 폐암이었기 때문에 폐암으로 알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백혈병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증상이 일어나도 그 원인이 되는 병의 종류가 다른데 그것만 보고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밀 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정밀 의료란 뭐냐면 유전체, 후성 유전체 등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갖고 있는 DNA를 분석하고 단백질 프로파일링을 하고 장내 미생물 정보 등을 바탕으로 그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노화 정밀 의료에서 보면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러면 노화 경로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체 시계를 분석하여 언제부터 어떤 노화 지표가 변하는지 파악하면 예방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정밀 의료는 이렇게 노화의 진행을 개인마다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정밀 의료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수많은 유전체 데이터, 생활 습관, 병력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정밀 의료를 보면 의료하고 기술이 합쳐져야지만 탄생하는 거더라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우리가 착용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마다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만 이 정밀 의료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개인 생체 감지기의 시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밀 의료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쌓으려면 그 개인의 건강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 체온 측정기 같은 웨어러블 생체 감지기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 링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스마트 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좀 있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링 같은 경우는 너무 작으니까 진짜 자는 중에도 이걸 착용할 수 있어서 수면 측정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생체 감지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병원에 가야지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가 계속 착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박수, 체온, 스트레스 수준, 뭐 이거 당, 뭐 이런 거를 다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하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어서 조기 개입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체온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면, 아, 감염 조짐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수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면, 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정신건강 이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기 개입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노화의 진행을 수치화하고 추적이 가능해서 개인 맞춤형 노화 예방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건강 데이터의 개인화 정밀화인데요. 이제 한번 병원 검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추적 관찰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내가 보통 아플 때 병원 예약을 하고 또 병원 예약을 하면 진료를 보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러면은 정확한 그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가 없는데 이 데이터는 24시간 계속 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평균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특정 음식의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는 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내 몸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거, 그래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웨어러블과 연동된 앱이 이 수면 부족이나 운동 부족 같은 걸 알려주고 계속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유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읽으면서, 그러면 내 핸드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기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스마트워치는 뭐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읽으면서 정말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격도 알아보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병이 생기면 그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이런 정밀 의료, 생체 감지기를 통해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내가 경고를 받고 병원에 가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로 든 사람이 수전이라는 52세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월경 주기를 계속 자기가 추적 관찰해서 그 앱에다가 자기가 이제 수기로 입력하는 형식으로 했대요.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라 그 자기가 직접 손으로 수기로 입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알림 메시지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들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검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악성 혼합 밀루 종양이 있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래서 자궁 절제술을 받아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데이터가 계속 음, 우리가 계속 생활하는 24시간 내에 그 이상 징후를 알려주니까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최악의 팬데믹을 대비하라인데요. 이걸 보고 저는 이게 코로나19 전에 쓰여진 책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쓸 때만 해도 팬데믹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최근의 일이었었나 봐요. 이때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때 이 사람이 예견하기로는 아, 이런 팬데믹이 오는 것이 우리 생애에 큰 위험이다. 정말 큰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2020년에 코로나19가 왔잖아요. 예, 이런 감염병들이 우리 생에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우리의 건강한 수명을 빼앗아가는 큰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확산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19 때 얘기 들었던 거와 똑같아요. 지금에는 이제 교통망이 국경을 넘어서 다 비행기, 도로, 뭐 자동차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고 도시가 밀접화되어서 전염병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하냐? 우리 코로나19 때 보면 그 감염병이 생긴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역학조사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체온이 이상이 있는데? 이러면, 심박수가 이상이 있는데? 이러면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서 이 사람들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 좀 이상해. 병원에 빨리 가봐. 이렇게 하면, 이런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음, 이 생체 감지 기술로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클라우드와 유전체 기술의 결합인데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저장돼서 분석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정보만으로, 저 사람이, 어,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감염병의 초기 확산 경로와 속도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 도시 단위에서 병원체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개인들의 그 건강 생체 데이터를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좀 위험한 상상일 수도 있겠다 하고 읽었는데, 뒤에서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은, 핵심은 데이터이고 그리고 반응 속도라는 얘기인데, 감염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적절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 같은 감염 확산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정보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인데요. 이 내 아이의 의료 생체 정보는 굉장히 민감하고 고가치인 개인 정보인데 이거를 아까 바이오 클라우드처럼 자기의 개인 정보를 일시에 한 군데다가 저장하면 그 정보가 누군가 해킹하고 이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위기 속에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보안이나 이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잘 관리를 한다면 이런 팬데믹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유용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 보호가 우선시 되고 있고, 이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을 조화시키는 정책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더욱더 빨라지는 검사인데요. 여기에서 사례에 음, 딸이 라인병에 걸린 게 나와요. 진드기한테 물려가지고 라인병이 의심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첫 번째 검사에선 양성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재검을 하라고 해가지고 재검을 했더니 음성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를 투여 못하고 다시 또 검사를 요구해가지고 어, 그 치료가 지연이 됐고 그 사이에 이 딸이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시력까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연이 된 이유가 바로 20세기 구식 검사 장비를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자기 연구실이 이 병원 맞은편에 있다. 내 연구실에는 이 병원이 갖고 있는 검사 장비보다 훨씬 좋은 검사 장비가 있고, 그걸로는 빨리 그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용하자 했더니 병원에서 거부를 했고, 결국에는 나중에 검사를 했더니 라인병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항생제로 치료를 해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느꼈던 저자의 생각은 병원이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의 구식 기술에 지금도 의존하고 있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만약에 라인병은 되게 위험한 병인데 여기 시간이 지체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이 라인병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자는 보석 유전체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했대요. 이거 DNA 검사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과거에 며칠 걸리던 검사를 몇 시간 몇 분 안에 검사 가능하게 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속 진단 기술이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술의 발전, 이게 중요하고 지금 있는 거는 빠르게 병원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백신 개발의 새 시대인데, 백신의 역사적 성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천연두, 소아마비 등은 백신으로 예방해서 우리의 건강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백신 개발, 항금기로, 홍역, 홍진, 수막염 등의 백신이 대거 개발이 됐어요. 덕분에 이 집단 면역 효과가 일어났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간접 보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 백신 개발 현실을 보면요. 지금은 개발하기 쉬운 백신은 거의 없대요.
웬만한 거 다 20세기 중반에 다 백신이 개발된 상태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건 10년 이상 걸리거나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 해도 승인 실패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라인병 백신 같은 거는 효과가 좋아도 시장성 부족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효능이 달라서 일부 해에는 보호율이 30%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말라리아 백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제한적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현재 개발되는 백신들이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지만 백신은 예방 수단이라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는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런 현재 개발하는 이런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효율적이고 유연한 백신 개발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맞춤 신체 기관 생산의 꿈인데요. 이 저자가 동생이 있는데 호주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비장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대요. 이 경험을 통해서 장기 이식의 절박함과 한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한계를 보면 장기 이식은 결국에 기증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장기 이식을 받으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섬뜩한,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가 확산이 되면 교통사고는 감소할 거고, 기증자가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증자는 감소할 거고, 그러면 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종 장기 이식과 3D 바이오 프린팅인데요. 어, 이종장기 이식은 돼지의 장기를 인간한테 이식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 레트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제거해서 인간한테 이식을 하면 성공 확률이 되게 높대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신장 같은 경우, 콩팥 같은 경우에는 인식에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심장, 우리 중요한 심장 같은 건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지만 신장이 가능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줄기세포 기반 맞춤형 장기 제작으로 이게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이게 만드는 건데 너무 신기하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기관지를 이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해서 이식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이 기도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 장기 기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과 생명고화 기술, 3D 프린팅을 통해서 장기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공상과학 소설처럼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금은 뭐 신장까지만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심장, 간, 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의 청사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예전에 50과 지금의 50은 달랐단데요. 이게 50이 50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에 든 건 탐 크루즈인데 탐 크루즈가 20대 탑건을 찍었대요. 그리고 50대에도 역시 탑건만큼의 액션이 필요한 영화를 찍었는데 그의 50대 모습을 보면 근육질의 몸에 검은 머리에 액션을 직접 소화했는데 외모와 체력이 예전에 50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미션 임파서블을 탐 크루즈가 찍었잖아요. 그의 나이 지금 62세예요. 지금도 여전히 근육질을 몸에 이런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이에 따른 우리의 체력과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50세는 노인이었지만 요즘에 50세는 예전에 30세라는 말이고 지금의 이제 60대는 40대고 요즘에 70대는 50대 같은 인식이 확산될 거라는 거고 실제로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외모와 체력이
70으로 보이지 않고 40, 50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늙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있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50을 살고 있는데 30처럼 보이면 나랑 똑같은 친구들은 30대로 보이고 난 50대로 보이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자기를 가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외모도 가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를 읽으면서 그 되게 새로운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진짜 이제 40대가 되니까 친구들도 좀 외모에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리를 해서 더 젊어 보이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부 우리가 가고 있는 곳 미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가 얼마나 살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그 기술들이 수명을 연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DNA 모니터링 진단이 있고 그걸로 아까 이제 7장에서 똑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감염을 파악해서 뭐 병원에 연락이 간다든지 호흡 분석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내 몸의 질병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런 혁신을 통해서 10년 정도 수명이 늘어질 수 있고 또 잘 먹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은 5년 정도 늘어난다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장수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 8년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고 아까 앞에 나왔던 뭐 돼지를 이용한 그 장기 이식으로 10년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뭐 30년이 늘어나면 33년인데요. 그러면 80세 수명이라고 봤을 때 113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이 더 길어진다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수십억 명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와 서로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이 수명 연장 시대를 대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얘기하고 있고요. 인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경고 부분에서 과거 이제 보고서들이 다양한 사례나 그 것들을 가지고 지구의 환경 수용력이 몇 명인가를 조사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80억 명이라고 추정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기준의 세계 인구는 82억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지구 환경 수용력에 이제 거의 다다른 인구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82억 명이라고 해서 식량을 비롯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아와 질병이 급증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아 문제가 생긴 건 실질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기아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전환점이라고 믿는 것이 섭씨 2도 이상 지구 기온 상승인데요.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가 변화되어서 이제 전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동물 중에 뭐 6종 중에 한 종꼴로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 홍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희가 뭐 몰디브라고 되게 신혼여행지로 유명한데 그 섬이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환경이 변함으로써 그리고 인류가 더 오래 살수록 환경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가 이제 환경 외에 정치에 초래할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는데요. 인구 중에 노년층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세대의 견해에 반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로 든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거의 100세까지 사시면서 국회의원을 40년 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세대의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 60대 유권자가 80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20년 정도를 더 사는 건데 수명이 뭐 100세, 120세로 늘어난다고 하면 60대 유권자가 앞으로 6, 70년을 고려해서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얼마나 바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산다고 했을 때 좀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 독재자가 더 오래 정치를 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태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노년층의 절반이 貧곤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저축하거나 투자했던 돈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20여 개국이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서 1935년에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당시에 보면 65세를 넘는 미국 인구가 전체의 7% 정도였고, 수혜자 1인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는 노동자가 41명이나 됐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금액이었는데, 현재는 부담자 대 수급자 비율이 부담자가 3명, 수급자가 1명으로 앞으로 이제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을 해서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부분이 갈수록 심해지는 부와 수명 양극화인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해서 뭔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고 했을 때, 그 약이나 저 기술을 이용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 자체가 노화는 질병으로 여기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다 개인 돈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점점 더 긴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첨단 생체 표지 추적이나 DNA 서열 분석, 후성 유전체 분석 같은 것은 부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분에 있어 격차가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내가 부자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더 긴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고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더 부자가 되는 등 점점 이제 부와 수명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응하느냐 망하느냐인데요. 1866년에 런던에 캐넌 스트리트 철교가 개통했을 당시에 런던 인구는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100만 명에서 되게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거주 환경이 좋지 않았고 사람들이 되게 밀집해서 살아서 뭔가 전염병이 많이 생겼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동네에서 콜레라가 대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콜레라가 전염되는 경로를 공기라고 생각을 해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동네에 있는 우물이 이제 원인인 것 같다고 해서 그 우물을 이제 못 쓰게 막았었는데 다시 다른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배설물이 마시는 물에 들어가서 이제 콜레라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막았는데, 다시 이제 그게 원인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우물을 막고, 런던의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물과 위생을 좀 개선시킴으로써,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이때 백신도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인구가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가 없는 종에서는 지구 인구가 이제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고서에서 말한 인류가 80억 명을 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인류의 환경 수용력을 80억 명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환경적 한계보다는 우리의 사회 체제와 기술의 능력이 이제 인류를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었지만 농업 생산력이나 뭐 다른 상하수도나 이런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인류가 더
편안하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을까, 나빠지고 있을까인데요. 지구 인구가 1900년대 이르기까지는 연간 1% 미만 증가했고, 1930년경에는 1% 증가, 1970년경에는 2%가 증가함으로써 2025년 현재 82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2100년쯤 110억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류가 점점 오래 살게 된다면 지구가 황폐화될 것인가? 어, 아니면 인구는 많지만 더 나은 곳이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예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팩트풀리스라고 그 스웨덴의 한스 로슬링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좀 재밌게 읽어서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로 좀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프리카에 뭐 기아가 발생하고 미디어로 접하는 걸 보면서 세상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생활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겟마인더 툴이라는 어,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동일한 하루의 달러 소득으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하루 10달러로 사는 사람,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도 좀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달러일 수도 있고 10,000달러일 수도 있고 그럼 그 10,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미국에서 10,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사는 그 집과 뭐 가재도구, 뭐 수도 세탁기 뭐 이런 환경들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아, 세상이 좀 비슷하게 사는구나. 그 소득에 따라서 나라는 다르더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구나를 좀 볼 수 있어서 재미있거든요. 이거 한번 시간 되실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누가 늙었는지 구별하기 힘들어진다인데요. 2014년 6월에 샌디에이고의 마라톤 대회에서 70세로 보였던 해리엇 톰프슨 님이 이제 마라톤을 완주한 최고령 여성으로 기록된 일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지만 그녀는 91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로 봐서 나이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피터 캐펄리는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나이를 먹으면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어휘력이나 리더십 같은 부분은 더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화 치료가 가져다 줄 엄청난 혜택들인데요. 데너 골드먼은 삶을 연장하는 것과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60세에 은퇴를 하고 80세까지 사는 것과 100세까지 사는데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100세까지 사는 분은 60세에 은퇴하지 않고 뭐 70세, 80세까지도 일을 하면서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 이게 좀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기여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연구자 같은 경우에 이제 70대, 80세가 되었지만 본인이 그동안 연구한 노하우랑 그 경험이 쌓여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좀 예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오래 일하게 된다고 하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더 건강하게 삶으로써 의료비 감소하는 효과가 커서 이제 노화 치료 자체가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우리 세계가 더 좋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월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고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 좀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여기 어떤 신학생들한테 강의실에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춰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출입구 앞에서 아픈 척을 이제 연기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강연이 매우 급하다고 해서 서둘러 가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10%만 돕기에 멈춰섰고, 네, 조금 서둘러야 되는 집단은 60% 이상이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깍거리며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즐길 수 있을 때, 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 고려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8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어의 고정관념을 한 대 치는 소리였어요. 그 보스턴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저자가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은 이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이 저자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들리네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대했을 때 처음 들었던 느낌이었어요. 어, 이게 자연스럽게 늙는 것을 억지로 수명 연장을 하는 그런 의학, 생물학을 연구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한데? 음, 좀 너무 인위적으로 오래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인간이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이 옆에 앉은 사람이 이 말을 한 의도가 딱 뉘앙스가 저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또 충격이었어요. 이 답변이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데 이 비행기는 북극 상공을 1만 1000km로 날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의자를 뒤로 젖히고 앉아서 진토닉을 마시고 원하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래서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똑자님이랑 이 줌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같이 읽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 자연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탁기며 냉장고며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다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더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든 거, 내가 굉장히 지금 들었던 말이 내 삶의 요 틀에 갇혀가지고 나한테 그동안 했던 말들, 내가 배웠던 말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어, 늙고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그동안 보고 배웠던 게 내 안에 고정관념으로 딱 틀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확 깨는 말이어가지고, 진짜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내가 이런 관념들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한번 딱 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